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은 전 경기도 대변인, 또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급 부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성남시 의원으로 현장 정치를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는 도정의 메시지를 국민의 언어로 전달했으며 또 민주연구원에서는 정책과 전략을 현장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용천 부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 정책과 철학을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 했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함께한 동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비전, 그리고 남은 4년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민생, 검찰개혁, 국민통합,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호남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남의 동지 여러분, 김용 뜨거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충원 선생님, 제가 아래서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위에서 이거를 보니까 맥을 딱 끊어버리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서 여러분들 여기 많이 그때 오셨는데 인사드리면서 그때 그런 표현을 드렸죠.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와가지고 공백이 길었었는데 마치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는 느낌이었다. 낮에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피곤하고 정신없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여러 우리 전남 광주 동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3일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전회에서 한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출마 기자회견 문에 어떤 거를 담을 것인가 고민 끝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저는 우리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내용을 뜨겁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멈추면은 쓰러집니다. 지금 저는 마치 그런 이 상황에 우리 민주당이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2달 전에 보궐이 15개 있는데 이 국회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국정조사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갖고 정말 정치검찰들을 박살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했는데도 정치검찰 어느 누구 하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죠? 저 극우 유튜브 나와가지고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저기 나가서 한번 저 법사위 가가지고 진짜 박살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의원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77명의 의원님들이 저를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안 되고 제가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정말 간절하게 저는 지방선거 이기기를 바랬고 저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들 그리고 내란 국힘의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들이 새파랗게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물론 우리 호남을 빼고 제외하고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죠. 그래서 제가 며칠 기다리다가 아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에서.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치러진 전국선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울을 뺏기고 경남을 뺏기고 울산 저기 그 시장을 당선시켰다고 그러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5개 구청장에서 4개를 다 구청을 뺏기고 구청장을 그리고 울산 시의회도 저쪽한테 다 넘겨주고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고향이라는 성남을 뺏겼고 시장을 용인을 뺏겼고 하남을 뺏겼고 안산을 뺏겼고 아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처참한 참패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선거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건데 선거가 결과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제가 좀 세게 썼었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 평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방선거를 줬는데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돌리더라고요. 내가 계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제가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로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을 새워서 출마의 병을 쓰면서 출마의 변에다가 제가 우리가 변해야 된다. 민주당의 쇄신과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2년 후에 총선 우리 민주당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열의 열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덮어놓자고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평당원을 대신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원외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의원님들 정말 국회에서 바쁘세요. 원래 제가 평당원을 대리해서 현장의 소리 당에 반영하고 제가 4년 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당시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의 소통 플랫폼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당원의 2층 여의도의 당사를 갖다가 당원전으로 바꿨고 그리고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계속 당원들과 소통하는 근데 제가 한 4년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작년에 나와보니까 그런 게 많이 오히려 약화됐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만나보는 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야, 이거 뭐, 중앙당에 전화 좀 하려면은 당직자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간신히.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또 제가 이번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당원이 직선제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그때 감정에 따라가지고 윤리감찰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당무감사국을 우리가 신설해서 감사원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그래서 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여러 개 담아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막 응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두에 출마의 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토요일 오전에 우리 민주당의 재건을 얘기하고 다시 우리가 도약해야 되는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력을 좀 담아주셨는데요. 저 이외에 제가 상근부원장, 경기도 대변인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요 맨 아래에 있는 제가 정치를 처음 했던 시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2010년도. 그때 이재명 당시 성남의 변호사님이 인권변호사로서 성남시장에 처음 도전하고 저는 성남시 의회에 처음 제가 도전했을 때 그때 우리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42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44 지나고 나니까 그때 뭐가 그렇게 귀신에 홀린 듯이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많은 성과들 이런 일들이 바로 그때 성남에서 성남시장 전국의 256개 시 중에 하나 성남시에서 벌어졌고 그 당시에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도 기득권으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꼬리를 잡아서 대한민국의 몸통을 흔드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입성하신 많은 우리 지방의원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장님들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보궐선거에서 있으신데 제가 작년에 화성교도소에 있을 때 후배들이 이제 저를 면회를 많이 왔어요. 하루에 한 10분 그 면회 시간이 있는데 와서 저한테 많은 후배들이 상담하는 게 정치적인 진로를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깜빵에 있는 사람한테 뭐 정치적인 진로를 상담해요? 저도 꽉 막혀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제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말고 어디든지 출마해라.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마를 해라.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작년에 6월 1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가 구치소 독방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접한 소식이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언제가 제일 보람 있었냐? 그동안 긴 시간 정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당신은 2010년도 성남시장 돼서 성남시장 초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제가 접하는 순간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선출직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성남시의회에서 재선까지 하고 경기도지사 준비하신 데 가지고 제가 출마를 포기하고 경기도 대변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을 나가려고 그러다가 공직선거법 대통령 관련된 일들이 경기도에서 막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조건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저도 생각하니까 돌이켜보니까 2010년도 분당의 보수적인 동네 임해동에서 막 다니면서 조그만 일들을 시작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치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결과를 만들 때 마약같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우리 군수님, 청장님, 초선 의원님들 계신데 지금 하시는 기업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이후에 여기 우리 김문수 의원님 저랑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후로 이제 정말 힘들게 겪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더 큰 도약을 하게 됐죠. 저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그새 기억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까 나온 이런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 당시부터도 저 이제 로봇 관심해가지고 AI 이런 거, 그 다음에 용인 클러스터 같은 거를 정부에서 관심도 없을 때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경기도의 핵심 산업으로 준비해서 했고, 그게 저는 이번에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기업들을 설득해서 오늘의 AI, 대한민국 미래 대전환을 갖다가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될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새 활동을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공천시청 했을 때도 아니, 사법 판결이 안 났는데 감히 출마를 한다고 그래? 지금도 그래요. 제가 최고위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기 판결도 안 났는데 무슨 최고위원을 출마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에서 다른 거는 모르는데 한동훈이가 빠찌를 달고 들어왔더라고요, 국회에. 저 한동훈이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제 사건에서 당시에 사건을 조작한 총 거의 수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저 이재명 대통령 채권동의안 나왔을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그때 지나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계엄을 반대하려고 들어온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정보로 들었죠? 본인이 체포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 안 들어서 체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살라고 도망간 건데 그거를 마치 포장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빠치까지 달았습니다.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20대 대선 22년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충청 다 뺏겼어요, 국민의힘한테. 그죠? 경기도 거의 다 뺏겼습니다, 시장 군수.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켰습니다. 경기도를 지키면서 저가 이제 너무나 고마웠던 게 그때 이 대통령을 뺏겼기 때문에 경기도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피와 땀이 경기도를 지켰는데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여기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나 조계원 의원님이나 여짜 많은 우리 호남 의원님들이 그때 같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있었죠. 대통령께서 그때 보궐선거 가시고 저는 대선을 치르고 경기도 선거를 치르고 너무나 막 정신이 없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에 이제 보임돼서 야, 당을 좀 바꾸는 일을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부풀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민주연구원에 제가 출근한 날이 10월 4일입니다. 22년도. 그리고 딱 보름 만에 제가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보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제가 이틀 전에 지금 광주에 우리 북부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 있죠, 이번에 임문영 의원님. 임문영 의원님이 옛날에 이제 그 언론 쪽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친구야, 네 저기 그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 이제 난생 처음 제가 체포영장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뭐 가볍게 생각했어요. 선거를 막 자꾸 치르니까 고소고발 이런 거 선거 끝나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선거 끝나고 나서 별거 아니겠지. 그 얘기를 들은 지 이틀 만에 아침에, 새벽에, 띵동, 띵동, 저 이제 보니까 현관에 남자들 한 무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집사람은 이제 출근을 새벽같이 하고 제 딸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고3이라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딸아이한테 야, 이게 느낌이 안 좋다 해서 딸을 일단 방에 들여보냈어요. 너 아침밥 먹고 있는 애한테 들어가서 빨리 저기 가방 싸가지고 학교를 가라. 그리고 검찰들한테 조금 있다가 들어와라. 아이가 지금 방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갖다가 거의 반나절을 했습니다. 반나절을 해서 모든 집을 다 헤쳐놓고 제가 경기도에 있었던 경기도 자료 같은 거를 전부 다 박스에 담아가지고 저는 꼬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딱 하나, 제가 그 직전 대선이 끝났을 때 대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는데 원래 선거 치르게 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다 폐기하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졌지만 그 선거는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가 USB에다가 후배들한테 담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고생했었던 우리 여기 광주에서, 전남에서, 경북에서, 제주에서 한 분 한 분의 동지들이 피와 땀으로 함께 뛰었던 그 기록들. 그게 딱 하나의 USB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뛰었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리 딸아이 연필통 속 안에 넣어놨었어요. 그걸 찾아서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갖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10월 19일 아침 저희 집을 들어와서 집을 다 엉망으로 해놓고 압수자료를 하고 또 일부는 민주연구원에 가서 난리가 났었죠. 당사를 쳐들어가서 그림을 만드는 거죠. 민주당을 얘네들이 압수수색하는 그림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들하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저 내려가면서도 전혀 제가 죄진 게 없으니까 금방 나오겠구나. 야, 근데 차도 그냥 새카만 보니까 우주선 같은 차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스타리아입니다. 검찰청 로고가 붙은 스타리아 차에 저를 딱 태우면서 양쪽에 수사관들이 앉으면서 지하주차장을 딱 나가는데 그 한마디라더라고요. 시건. 우리가 시건 장치할 때 시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채워라 이런 겁니다. 시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사관이 수갑을 딱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검찰청에 끌려가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 이후에 보고 나서 너무나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한 재판에서 저는 무려 제 사건의 검사들이 수사검사, 부장검사 해가지고 15명 이상이 검사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그 친구들한테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난번 북코트에서 대통령이 쓴 책에다가 썼는데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감당의 시간이 됐죠? 지금 이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당하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경기도청을 360번을 압수수색했는데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건을 만들고 대장동 정관계 로비 한 자기들끼리 이야기 이거를 10년 동안의 얘기를 녹음을 했어요. 그 녹취록이 1400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김용정 지사에게 돈이 왔다는 얘기가 단 한 줄이라도 있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20억, 50억, 17억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업자들이 무섭다는 거를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친구들이 돈 거래를 합니다. 돈 거래를 하는데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1억을 만들어요. 1억을 만들어서 유모 본부장한테 돈을 주는데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업자들이 돈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이름을 써서 이 돈이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면서 카메라 영상을 찍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 일들과 연관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2년, 3년, 4년을 버텨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작년에 제가 보석 나와서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 TF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년도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그 수사검사, 정치검사 얘네들 누구 한 명 사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검찰개혁만 해가지고 될까요? 저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유린했던 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도라는 거는 만들어지면은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늘 반복돼 왔죠. 그죠?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처벌과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최고위원회 도전해서 최고위원회 입성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변호사 모임들, 민변, 그리고 학자들, 그 다음에 바깥에 많은 세력들하고 함께 반드시 단죄하는데 가장 맨 앞에 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구호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 검찰 세력의 완전한 처벌과 단죄, 그리고 저는 사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검찰 카르텔과 사법 카르텔에 함께 있는 언론 카르텔 누가 정리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역사를 보시면은 3월 9일 대선 직후에 이렇게 벌어져서 22년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당시에 소환해서 난리가 난 거죠. 체포동의안 내고 두 번 체포동의안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와중에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의원분들이 홀라당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단식하면서 검찰청에 끌려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결연하게 그렇게 싸우고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저 위에 제가 이제 매뉴얼 사회라고 했는데 이야기 연관성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매뉴얼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표현을 매뉴얼 사회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지난번에 우리 광주 국보스에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보석을 나왔어요. 보석을 나와서 그때는 보석 주권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어디 가면 안 되고 24시간 저기 그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손에 막 그 팔찌 있지 않습니까? 시꺼먼 거 그걸 채워놨어요.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저한테. 잘 모르니까. 그러면 농담삼아 제가 이거 저기 샤오미 시계라고 스와치라고. 근데 집사람은 출근하고 저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풍경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루는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마을버스 탔는데 쫙 가다가 뭐 그냥 목적지 없이 도는 거니까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딱 섰어요. 섰는데 어르신이 타시더라고요. 어르신이 타시고 출발을 안 해요. 버스 기사분이. 왜 출발 안 하지? 근데 한참 있다가 출발하는데 제가 무심코 보니까 그 어르신이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기사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이거 젊은 분이 참 기사분이 이 심성이 좋으시네. 어르신들 저렇게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한 달쯤 지나서 또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는 친환경 저상버스, 굉장히 버스가 고급 버스였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였으니까 아마 마을버스 기사분보다는 훨씬 더 보수도 좋고 대우도 좋고 그랬을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딱 섰는데 또 출발을 안 하고 왜 출발을 안 하지? 보니까 똑같이 어르신이 타셨어요. 어르신이 타셨는데 어르신이 좌석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마을버스가 기억이 나면서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감옥에 내가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메말라 있었구나. 사회는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구나. 저는 그 기사분이 심성으로 마음이 착해서 어르신 오셨으니까 앉으실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보니까. 모든 버스 회사의 기사분들이 해야 되는 운수 매뉴얼이에요. 운행 매뉴얼이죠.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는 매뉴얼이 되어 있구나. 근데 정치를 했던 나는, 경기도에서 대변인을 했던 나는 내 주위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열심히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그분들이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매뉴얼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에서 다 깨왔습니다. 매뉴얼 없이 전화 한 통 안 와서 김용희 잡아로, 이재명이 잡아로. 저는 4년 전에 정말 어떻게 이러지? 월급 받아오는 검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지? 제가 검찰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현장이 없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구글 타임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다 깨졌어요. 최근에 국정조사에서는 저한테 돈을 줬다는 그 돈이 철거업자한테 갔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한마디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매뉴얼 개나 줘버려. 이 매뉴얼 사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부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거. 일부에서는 야 김용희 좀 있으면 파기환송 나와. 그때 가만히 있다가 파기환송 나오면 너는 그냥 스타야. 너는 그냥 전국구야. 쉬어 놀아. 제가 2달 전에 보궐선거 때
이 마음이었어요. 정말 매뉴얼 대한민국 만들어서 마음대로 권력 믿고 뺏갖고 열심히 사는, 매뉴얼대로 사는 우리 기사님들, 우리 동료 시민들, 이거를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출마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백의종군하고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반드시 하겠습니다. 매뉴얼 반드시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죄 지으면 깜빵 가고 검사해가지고 죄 지었는데 어디 로펌 가서 평생 구경도 못하는 1년에 20억, 30억, 100억 연봉 받고 그거 바로 잡아야죠. 그죠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면 그만큼 그 성장의 과실이 우리한테 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출마한다. 매뉴얼사에 얘기하면서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현장 얘기하냐면은 이 그림이 여러분 많이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했을 때 전국에서 이재명은 빨갱이 포퓰리스트, 복지 마왕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미 그때 12년, 13년, 14년 전에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임산부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나면은 아이의 산후조리원 다 보내잖아요. 그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우리가 만들어주자.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첫애가 2002년도에 제가 첫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때 산후조리원 한 달 비용인가 보름 비용이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성남에서 저거 할 때 한 3배가 뛰어가지고 산후조리원 보내는데 막 300, 400씩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냅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 그리고 청년배당 아시죠? 청년배당. 1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관내 100만 원, 이걸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가지고 이 돈은 어디 가서 딴 데 쓰지 말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얘들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취미를 하고 운동 좀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해야 되려면 어떻게 좀 헬스도 좀 가고, 그런 관점에서 청년배당을 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청년 당선인 대회 가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때는 청년배당으로 위로하면서 너 이거 용돈 줄게. 10년 사이에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용돈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청년의 생존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광주에도 청년 우리 학생들 원룸 가려면은 한 달에 월세 한 60, 70만 원 들어갈걸요? 그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독립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67만 원, 방하고 화장실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한 돈 100만 원.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제가 포퓰리스트 이거 아닙니다. 제가 애들한테 집 주자 이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이들이 공정하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이상의 비용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와 같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존을 책임지는 시대로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치소 안에서 뉴스를 이제 지상파 3개만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의 아이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극우화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볼 때 야, 저런 정책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퍼졌으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사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극우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죠. 제 생각이었죠.
아이들한테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맨날 공부 학원 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제가 구치소 안에서 신문 보니까 인류대 SKY인가 뭐 인류대 학생들의 30% 이상이 정신병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뭘 선거를 니네들 때문에죠? 말도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떠올라서 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정말 민심을 얻은 정책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정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거, 아이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때 여기 우리 선출직 하시는 분 청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교육청은 돈이 별로 없어요. 쓸 돈이, 학교에 배정하는 돈이. 그래서 교육청이 예산 배정할 때는 난리가 나요. 그리고 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해도 맨날 쓰는 게 저기 뻔합니다. 이게 의자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책상 바꾸고, 그죠? 근데 이재명 전 우리 성남시장님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우리가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예산을 좀 아꼈으니까 한 3천만 원만 정도 줍시다. 제가 그때 민주당 의원협의회 간사였거든요. 제가 그때 학교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분당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동네 임해초등학교. 학교에서 한 3천만 원 준다고 안 좋아해요, 별로. 도움은 되겠죠. 그랬더니 그 도움 정도가 아닐 거야. 해봅시다. 그러면서 제안을 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똑같이 쓰면 안 돼. 시 재정으로 지원할 테니까 아이들 창의성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신 우리 김문수 의원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를 해서 돈 쓸 곳을 찾아서 와. 그래야지 재정을 줄 거야. 성남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한 17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이니까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이제 아이들 그때 그 생존 수영 아시죠? 수영을 하는데 그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실전 생존 수영. 그리고 아까 제가 낮에 전북에 무주 갔다 왔는데 반딧불 학교, 그리고 체험학교, 아버지 학교, 그 다음에 목공 수업이라고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나무를 자르는 그 쾌감, 성취감,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그 성취감,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이의 교육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 애 그냥 학원 보내고 너 알아서 저기 커라, 거의 집사람하고 서로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번도 아이한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아이한테 뭐가 좋을까? 그냥 태권도 학원이 좀 싸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고, 여자아이한테 딸 둘인데 태권도 학원 보내요, 둘을. 그 다음에 무슨 뭐 컴퓨터 학원 이런 거 보내서 그냥 오로지 어디 몇 시까지 잡아둘까? 학교에서 근데 목공 수업을 하고,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회의를 해서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고, 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독도법 했죠? 그런 걸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통찰이 큰지는 몰랐어요. 저한테 부모들이 이거 누구 생각이야? 제가 가만히 있었죠. 야,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분당에서 원래 그전에는 분당이 항상 졌어요. 우리 민주당 쪽이. 근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뭐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전국적으로는 복지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스타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거 교육, 세상을 바꾼 이재명의 성남형 창의교육,
이게 이재명의 희룡에 지금 저렇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희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체감하고 직접 학부모들이 겪으니까, 아니 보통 학부모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 저기 주말에 데리고 어디 저기 뭐 공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면 마트 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거 하다가 아이들이 독도법을 하고 목공을 하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야, 시장 대단하다. 어떻게 아이들을 우리가 못하는 걸 해주냐. 저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우리 매뉴얼 사회의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국민들의 가려운 것, 국민들이 필요한 것, 이거를 찾아서 실천으로, 실행으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우리 민주당이 더 크게, 더 길게, 더 넓게 가는 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이 외연을 넓히자,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1인 1표제?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1인 1표제를 뛰어넘어서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 국민을 땡겨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선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만이 2년 후에 다시 국민들로부터 총선 압승을 하고, 그리고 2년 2030년도에 정권 재창출, 재집권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 성공을 계속 이어서 민주정부 집권 2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허물을 벗지 않으면 매뉴얼 사회를 만들고 처단하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구석구석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결실로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들이, 그래, 민주당 니네 한 번 더 밀어줄 거야, 니네 역시 잘하네, 이 소리 듣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처럼 누구는 저기 누구 파네, 김용희는 저기 저 어디 파네, 누구는 누구한테 조졌네. 제가 최고위원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도 속된 말로 창피합니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명예와 자부심과 최고의 능력을 갖춰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회의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시, 9시 뉴스에 국민들이 최고위원회의 회의 모습만 봐도, 아, 민주당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설레하면서 또 어떤 성과를 낼까, 그렇게 마음을 잡아두는 게 최고위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늘 현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서 전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매뉴얼 사회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어떤 게 효능감이 있는가, 그거를 해내는 게 쓸모죠. 제 책 제목이 뭐였죠? 이재명의 쓸모. 우리 저 김병래의 쓸모, 정준욱의 쓸모, 그죠? 임사의 쓸모. 우리의 쓸모를 우리가 함께 크게 발현시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민주당의 살 길이고,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이것도 있네, 이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성남시 의료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남, 막 어려운 곳이 있어가지고 가서 후보님들 만나뵈니까 다 우리 전남에서는 의료 공백,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성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음악병상이라고 했으니까 코로나 때 특수하게 치료하는 그 병상을 갖다가 무려 500병상 이상 집어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론을 만들어서 의료 공백을 다 해소했어요. 근데 이런 거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국가 의료 공백을 갖다가 개선하고 채우는 일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과거부터 또박또박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가 이거 다 아시는 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1,400만, 정말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아니죠. 코로나 때 있는 사람은 별로 괜찮아요. 있는 사람은 자기네 집 7, 80평 여기서 문 닫아놓고 그냥 혼자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영 파시는 분들, 동네 호프집 전부 다 문도 못 열어. 식당 가림막 해가지고 비용 드는데 그거 보전도 안 돼. 손님은 손님대로 없고. 그거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화가 지금 8시 반 1차 끝나면은 다 문 닫고 지금 동네 자영업들 다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근데 경기도에서 1,400만 경기도민을 상대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차, 2차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죠. 많이 못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3차로 지급을 했는데 정부에서 100% 못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도가 또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경기도는 3차까지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기억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이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죠. 저 큰 마트 이런 데서는 쓰지 못하고 동네 이게 골목상권에서만 쓰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 조그만 이제 저기 있어요. 우리 잡화점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분당에서 이전에 시의원을 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예? 제가 그때 그때 음료수랑 잔뜩 이제 애들 군것질거리 사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잘했대요? 네? 동네에서 쓰게 왜 이렇게 잘했대요?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정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장사가 일단 잘 되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 그때 거기에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때 통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통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평소에 그 통장님 저하고 그런 이야기 나눌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동네에서만 쓰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네를 발견했네? 동네를 발견했대요. 이거 여러분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그죠? 나 살기 바쁜데 동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위기 시기에 코로나로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골목을 발견하는 일들을 해낸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정치에 해야 될 또 하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그 슈퍼를 갖다가 했다 그러고 슈퍼가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못 벌죠. 그렇지만 희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옆에
동네가 있구나. 나를 찾아주는 손길과 발길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갑자기 경기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수실, CCTV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만 저렇게 검찰한테 칼날 맞은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공직선거법 똑같습니다. 저 검찰로 저놈의 새끼들.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났어요. 온 경기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 그거 언론 가서 거기에 대한 거 막고 싸우느라고 정말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거의 뭐 멘탈이 탈탈 털릴 정도였습니다. 대변인이 그럴 정도인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 많은 성과들 저걸 다 그때 성공해내면서 경기도 4년 만에 80%가 넘는 그러한 성과와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날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정말 위기다 걱정이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믿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잘 하실 겁니다. 남은 4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바쁘게, 더 통찰력 있게. 그런데 우리가 받쳐줘야죠. 그죠? 민주당이 받쳐줘야죠. 여러분들은 받쳐주고 계세요. 우리 민주당이 받쳐줘야죠. 그래서 김용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희가 들어가서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튼튼한 다리가 돼서 반발짝 먼저 앞서서 입법하고 성과내는 거 국민들에게 최고의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일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모여 사람이 일이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요새 이제 방송에서 많이 대체불가 이재명 뭐 더 잘 아시죠 저보다. 근데 이게 꺾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딱지가 안 납니까?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잘해가지고 막 경북에 있는 우리 동지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그 다음에 제가 강원도에 지방선거 전에 특강을 갔는데 어디서 막 화천군 의회 정선군 의회 영월군 의회 후보들이 말똥말똥한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어디서 오는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제 앞에 강남에 김영권 위원장님 계신데 정말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강원도 김동윤 위원장 중장 출신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아니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왔어요? 어떻게 이걸 했어요? 옛날에 제가 강원도 가면은 그런 후보들 별로 없었거든요. 나오면 그냥 지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김동윤 위원장이 저한테 원장님 대통령 덕분이에요? 뭐가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의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여기 계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지금 선수직에 계신 분들, 우리 청장님들, 우리 많은 동지들이 정치라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딱지가 안 나냐고요. 그런데 나 지방선거를 져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문에다가 그걸 좀 담았어요. 그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 친구들
이번에 선거 떨어졌어요.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그 정말 너무나 지금 아름다운 잊을 수 없는 그런 젊은 의욕이 넘치는 친구들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님이 책임질 겁니까? 친구들이 책임입니까? 정치를 왜 자기 돈 써가면서 젊은 친구가 출마하고 싶었어요? 민주당이 챙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정말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이 정치라는 전문 분야에 들어와서 동적인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선진 정당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한 공약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야, 김용, 너 저기 저 삼선 출마 제안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 예비 경선 떨어져. 너 의원들이 앞에서는 너하고 친하니까 저 웃으면서 그럴 것 같지? 너 표 안 줘. 한정기한 5선, 6선, 7선은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정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바꿀 겁니다. 한 10년 이상 하면은 지쳐요. 힘듭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4년 전에 경기도 지켰던 이유, 제가 경기도 선거 총괄을 맡았을 때 대선 지고 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앞에 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앞에 이제 우리 저 앞에 우리 저 육자 들어가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 우리 육자 다 빠져. 앞에 젊은 친구들 배치해서 권한을 줘.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권한 준다고 그 친구들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다가 물어봐요. 저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자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2년 후에 총선 지키고 다시는 4년 후에 지난 역사의 악몽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혁신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메가 프로젝트는 이거는 제가 더 잘하시겠죠? 이거는 저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드디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 차원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4년 전에 경기도에서 수원에 있는 24개 산하기관을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배치하면서 이분은 정치의 마음속에 균형 발전이 뼛속까지 뿌리 있게 있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 위기 나눠야 돼요. 나눠서 지역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오늘 우리 이남원 구수님을 오셨는데 진도에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큰 섬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 그렇게 살기 좋은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인구가 23,000밖에 안 돼요. 그죠? 왜 우리 진도를 그렇게 둡니까? 저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반도체 산당 끌어오고 지역에 돈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의 전환이 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에 관심 갖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이거 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거 아까 제가 이래놓고 선거를 이겼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국힘한테 100여 개를 뺏기고 나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잘하면, 저 진짜 걱정돼요, 앞으로 4년 동안. 중앙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울산에서 제 동생 김상욱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면 뭐예요?
구청장이 4명이 다 국민의힘이에요. 5개 중에서. 이래놓고 이걸 반성을 하지 말라고요? 이래놓고 이걸 덮고 가자고요? 그래도 또 우리가 극복해야죠. 그죠? 분열하지 말고 우리 동지의 언어로 극복해 가자고요. 그럴 수 있으시죠? 자, 이거는 이제 당에서 해야 되는 일들. 저는 뭐 당에서 차기 지도부가 앞장서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동안에 우리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민주당, 진짜 가죽을 벗겨라는 정도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혁신 없이는 대충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선수에 대한 얘기했죠. 이거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김용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용이 갑자기 내 출마 기자회견 하니까 저 표 좀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필요했는데 다 회피한 겁니다. 그동안. 피하면 살 수 없어요. 부딪혀야 됩니다. 이재명처럼 부딪혀서 만들어내고 싸우고 이래야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이 변화에 대한 건 제가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전당대회 8월 17일까지 후보 순회 기간이라든가 연설 기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뉴얼 사회 말씀드렸죠? 충분히 공감하시죠? 모든 계층이 모두가 지켜야 되는 매뉴얼. 어떤 놈은 줄 있다고, 어떤 놈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뭐 검찰적이라고, 어떤 놈은 장인이 저기 공안부 검사라고.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 사회 같이 만들 수 있으시죠? 우리가 만들자고요. 김용희하고 같이 우리가 만들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세대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학생과 청년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최고위원회 나오는 정민철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소개를 해가지고 저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갈망. 근데 젊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왔을 때도 뭐 황희도, 오창석 이런 젊은 세력들을 굉장히 만났습니다. 만나면 저는 배웁니다. 저는 그들한테 제가 했던 경험을 많이 얘기 안 해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 민주당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돌아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네? 그러지 못했죠. 제가 왜 세대 확장이라는 얘기를 썼냐면요. 그들과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만 가도 저는 제 딸하고 살고 딸이 둘인데 또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딸 데리고 어머니 요양병원 가서 야 할머니 인사드려라. 그러면 할머니 보면서 눈에 눈물 극 하면서 그때는 또 철이 드는 것 같아 좀 이어집니다. 제가 정민철이하고 얘기하면서 나이는 우리 딸아이만 난 아들뻘 되지만 그 생각을 제가 듣고 충격을 받고 매뉴얼 사이도 똑바로 해야겠다. 아이들 욕하면 안 되겠다. 똑똑한 아이들한테 배워야겠다. 그게 우리들의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하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문 닫고 나오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와 나와는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살았던 사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저 1966년생이에요. 올해 60.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남매, 어머니가 도시락을 막 한 10개씩 싸야 돼. 어머니가 저기 학교 갔다 오면은, 야, 용아, 제가 좀 키가 크고, 식구들 중에서 가운데 차남이라서 키가 크고지니까 너 빨래 좀 밟아. 학교 갔다 와서 빨래 밟아요. 그죠? 그렇게 컸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아는 거죠. 얘기하고 느끼면서 사는데 그런 사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책임만 따지고 외면하고 아닙니다.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듣고 그 첫 번째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기 때문에 너 내 말대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 이거 다 뭐 거의 연관되는 건데 성문을 열고 길을 제가 술 한잔 먹으면 늘 정치 얘기할 때 우리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기현 친구는 이 얘기를 뭐 정말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정치는 내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열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갈 꽃길을 열어야죠. 저는 그게 정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세대통합, 그 다음에 저기 외연확장 이거를 갖다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이니까, 그죠?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길을 열고, 야, 이거 김민석 사람, 여기는 송영길 사람, 여기는 정청래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을 문을 활짝 열고,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민주당.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2년 후, 4년 후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성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마음을 열고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 느끼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주말 토요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걸 한번 또 다지고 저는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 약속을 지키는 김용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때마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 막 이렇게 최고위원 준비하고 그러면서 뭐 잡생각은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디다가 얘기할까. 근데 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막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호남의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서도 얘기한 대로 저기 새벽에 문 열고 목적도 없이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어머님의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의리의 남자들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한평군 승희나무 군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제 좋은 일 있었던 김병래 남구청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산구의 박병규 청장님 끝까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조계 의원님, 국회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해주게 해주셔서. 그리고 뒷줄에 앉아 계신 우리 강원호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빠뜨렸는데요. 전 중앙당 노동위원장님이셨던 김홍관 위원장님
모자 한번 벗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요수 예 시장님 배무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